그 95, 96년이랑 너무너무 비슷해요. 95, 96과 예, 외환위기 전야. 그럼 되게 위기 상황이네요. 예, 위기 상황인데 이렇게 잘 버티는 게 신기하죠. 환율 상승했고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일본, 중국이 자기 통화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중국 위엔화가 7.3까지 네. 오늘 갔고 엔도 143, 네. 144. 1년 사이에 반토막 났거든요. 이게 제일 수익률이 안 나는 게 6%. 제일 많이 나는 게 8% 나요. 연환산 복리수요. 복리로.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세요? 1억을 넣어놨는데 10년을 투자하면 2억이 되고요. 네. 20년을 투자하면 4억이 되고요. 30년을 투자하면 8억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뭐 올 하반기에 뭐 금리가 뭐 내려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뭐 시장에 좀 분위기가 또 있기도 있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처럼 사실 또 7월 FOMC 때 미국에서 금리를 또 인상을 했어요. 맞습니다. 뭐 시장의 기대와는 또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그 행보가 연준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연준의 목표는 두 가지잖아요. 네. 하나는 완전 고용, 두 번째가 물가 안정인데 지금 사실 둘 다 잡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의 부차적인 목표가 뭐냐면 금융시장 불안정성의 해소인데 연준 내에서는 상당수는 네. 나스닥이나 이런 게 버블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자산 시장이 침체된 지 얼마 됐다고 지금 전고점 네. 야 이거 버블이다. 그러니까 금리 올려서 네. 이거 좀 씨를 말려야 돼. 네. 어차피 경기도 좋은데 뭐 주가 많이 빠지겠어? 네. 지금은 좀 조정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세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금융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좀 금리가 더 높아져야도 돼.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인하해주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생각보다 튼튼하고 그리고 뭐 상황도 나쁘지 않은데 이럴 때 올려놓는 게 그렇죠. 나중에 뭐 내릴 여지도 더 많아지는 보험이다. 거니까. 네, 보험이고 또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주식시장에.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약간 당황하실 수가 있는 게 아까도 2월에 곧 저점을 찍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몇 달 전만 해도 미국 뭐 경기 침체가 온다, 막 위기 온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막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경기 침체 우려에서 갑자기 또 이렇게 또 경기가 또 엄청 좋아졌다. 이러면 너무 이렇게 확 바뀐 느낌도 드는데 네, 왜 이렇게 근데 된 거죠?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 이유는 두 가지겠죠, 그죠? 첫 번째는 우리 다 아는 이슈, 유가가 많이 빠져졌다. 네. 작년 유가가. 이맘때 130불, 140불 네. 왔다 갔다 하던 게 지금 80불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정도 유가로 내려오니까 경제 전체의 구매력들이 사람들이 이제 기름 안 쓰는 사람도 없고 우리도 난방비부터 전력요금 난리도 아니었는데 네. 요즘 쑥 들어갔잖아요. 사실 뭐 대규모 많이 오를 것처럼 그러고 난방비 때문에 큰일 날 것처럼 그랬지만 네. 전 세계 가스값이랑 기름값 떨어지고 나니까 네. 뭐 버틸만 한 해가 된 거죠. 이게 제일 크다. 네. 여기다 이제 두 번째가 저희도 이제 주택 시장을 분석할 때 항상 공급 문제들은 장기 요인이다. 네. 이런 이야기 참 말씀드리는데 네. 우리도 공급이 정말 없지만 미국은 우리보다 더 없거든요. 왜냐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하도 네. 많이 망해가지고 너무 많은 기업들이 망하면서 네. 공급이 그 이전에 비해서 한 3분의 1 토막 났거든요. 그 상태로 거의 한 10년을 가다가 201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회복되는 게 이번 코로나로 또 두들겨 맞았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소득은 증가했는데 특히 네. 여기다가 이제 재난보조금 뭐 이런 거 많이 엄청 받았는데 줬죠. 그런 네. 거를 들고서 현찰은 잔뜩 늘었는데 새 집은 없는, 신축 주택은 없는 또 미국도 신축을 또 없죠. 좋아하니까.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또 특히 좋아하는 게 단독주택 좋아하는데 거기는 최근 한 5년 사이에 집이 전부 어디로 공급이 됐냐 하면 콘도로 공급이 된 거예요. 임대 놓기 가장 좋은 게 월세 놓기 가장 좋고 이게 깨끗하잖아요, 관리가. 그렇죠. 이게 아파트, 바로 콘도 오피스텔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쪽 공급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요새 상업용 부동산에 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다 그쪽인 거고요. 정작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독주택 공급은 네. 너무 적다 보니 이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는 몰렸는데 문제는 공급은 없고 그러면 기축이 나와야 되는데 네. 기축하는 사람들은 전부 무기지 2%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옛날 그 저리가 계속 있는데 안 팔죠. 30년 동안 뭐 앞으로 계속 이 금리가 유지되는데 네. 집값도 또뭐 계속 오르는 것도 아니고 조금 빠졌다고 반등한 정도에는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게 부럽죠. 네. 우리도 이렇게 탄력이 강할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네. 뭐 저야 우리 부영남 채널 와서 야, 연초에 분위기 좋아졌다. 네. 저는 샀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좋아졌나 생각하면 우리도 결국 미국 덕분에 금리 좀 내리고 그리고 주택 공급이 너무 없고 네. 특히 이번에 이제 순살 네. 땡땡 맞아요. 나오면서 앞으로 착공이든 건설하는데 감리 엄청 세질 게 훤히 엄청 세질 보이면 거예요. 입주 늦어지는 거 이건 뭐 기정사실이고 그렇죠. 우리도 공급이 너무너무 적은 게 네. 이번 반등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얘기 들리는 거로는 뭐 물가가 어쨌든 잡혀야지 미국 금리 인상도 좀 뭐 멈출 텐데 뭐 주거비 문제가 제일 크다고 저는 뭐 들었었거든요. 주거비가 뭐 잘 안 잡힌다. 근데 그 주거비도 뭐 조금씩 오, 뭐 예, 계속 잡힌다고는 하더라고요. 되죠. 예, 안 떨어질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더 한 칸 더 한다고 봐야 예, 될까요? 뭐 주식시장 좋으면 알겠죠. 또 해요. 예, 그거는 나스닥 보고 하는 것 같아요. 나스닥을 보고. 예, 이제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때 네. 그때 6.5까지 올렸는데 네. 그때 인플레가 없었는데도 올렸거든요. 결국은 부동산 주식 이런 버블 생길 때 잡으려고. 네. 연준은 말은 안 하는데 사실 네. 세 번째 목표, 암묵적인 세 번째 목표. 너무 버블이 예, 세면은 금융시장의 안정. 한 번은 좀 잡아야 그렇죠. 된다. 예, 그런 이야기가 자꾸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안 잡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길래 지금 연준에서 이렇게 뒤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또 일으킬까. 또 일으킬까봐. 예, 그러니까 연준이 자기 돈만 갖고 주식 사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네. 그 사람들 알아서 하는 거고 네 인생이지. 음. 인데 레버리지가 들어가면 네. 연준이 가만히 안 있죠. 하긴 또 미국은 또 자산의 대부분이 또 주식에 주식에 많이 들어가 들어있죠. 있으니까. 전체 이제 부자들 기준은 60%, 중산층 기준으로 해서 한 30%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네. 대부분 퇴직연금 들어있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네. 이제 한참 마진 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 신용융자 받아서 네, 그런 걸로. 예, 거기도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그게 청산될 때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이번 그러니까. 미국의 지역은행 사태도 사실 거기서 좀 나온 게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또 오는지를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민 주식들 올라가고 막 음. 시장이 너무 뜨겁고 그러면 네. 연준 입장에서 이거 그대로 볼 수 없어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럼 나스닥 뭐 최근에 지수 보니까 뭐 살짝 뭐 조정 받은 것 예, 같기도 아주 한데.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연준 그래서 9월에는 인상 안 한다. 9월은 안 하고. 예, 근데 또 살짝 또 반등하면 예, 또 그거 한다. 보고 또 하면 또 때리겠죠. 만약에 이제 요번에서 한 번 더 올리면은 현재도 지금 한국과 기준 금리 격차가 2%인데 많이 났어요, 진짜. 이제 2.25% 정도로 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미국은 뭐 상황이 아주 좋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여유 있게 뭐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고 하면 한국은 지금 뭐 그런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우리는 뭐 즐겁게 동결이죠. 동결입니까? 예, 못하죠. 우리는. 어. 일단 우리나라 부동산 PF가 하루살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루살이 PF가 많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만기가 짧다는 뜻. 네. 얼마 전에 엘모 건설이라든가 몇몇 건설사들이 티모 건설이나 이런 데가 네. 지주사라든가 해외에 있는 모회사로부터 이제 돈 빌려가지고. 가져와서 돈 가져와서 급한 불은 꺼서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신용평가사 보고서 보니까 8대 건설사들은 뭐 괜찮다. 이렇게까지는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제 문제가 그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8대 1로. 사실 뭐 우리가 대기업 걱정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견 중소기업들이 또 고용도 많고 네. 거기 사업장들이 또 이렇게 저희들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경계 완판 되려나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네. 우리 예,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유 서울 수도권에 분양하는 데는 걱정 안 하는데 지방 경기도 안 좋잖아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다 겹쳐져 있는 상황에서 특히 정부가 보금자리론 특례 보금자리론 해서 마이너스로 계속 파고 있던 가계대출이 이제 간신히 거의 한 1년 만에 플러스 날까 말까 하는데 여기다 금리 인상 아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정책의 혼선이 심해지면 누가 우리를 믿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금리 인상하자라는 사람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물정 모르시는 분들 같고 네.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버티는 거고 네. 환율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그러니까요. 있겠지만 국제유가 빠지는데 뭐 환율 그거 오른다고 물가 오르면 아니 참아야지. 네. 예, 그거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갑자기 궁금한 점인데 국제유가는 또 왜 이렇게 또 빠지고 이렇게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 쉐일 오일이 다시. 특히 그 퍼메인 분지라고요. 네. 텍사스의 퍼메인 분지 같은 곳에서는 40불대까지 야. 예, 그 채산성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뚜껑도 안 따고 있는데 이 정도 증산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또 미국이 하나 더 이번 우리가 네. 이란한테 돈 주는 거 아시죠? 이란에 예, 돈을 이게 준다. 우리 이제 밀린 대금. 요번에 한국에 동결됐던 자산들. 예, 그거 주는 게 미국이랑 이란 관계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아.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풀어서 사우디 협박하고 있는 중이죠. 너 지금 똑바로 안 해? 이란이랑 관계 정상화하면 이란이 가채 매장량 기준 세계 3대 산유국인데 네. 야, 이 물량 여기다가 우리 자본 들어가면 금방 여기 다 뽑아낼 수 있어. 네. 자꾸 개길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또 예. 쿠션으로 협박하고 있는 네, 거군요. 이게 두 가지나 쿠션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세 번째는 엘니뇨가 발생할 때 네. 겨울이 따뜻해요. 그렇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북반구가 특히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 쪽 중서부 쪽 온난한 겨울 눈 많이 오는 겨울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날씨가 움직이게 되면 작년 연말에도 우리가 유럽이 따뜻하니까 세계 천연가스 가격이 10분의 1 토막나는 걸 그러니까 봤는데 생각보다 따뜻하게 넘어가 버리니까 예, 큰일 난다고 했다가. 그때 저도 2월에 유럽 놀러 갔는데
칼을 거의 꺼낸 적이 없을 오. 정도로 따뜻했어요. 네. 올해 그 세 가지 요인이 있어서 유가가 뭐 감산 계속하면 오르겠지만 네. 올라봐야 상단이 제약되면 뭐 환율 좀 오른다고 우리가 수입 물가 쪽에서 뭐 그렇게 치명적인 타격 오겠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렇게 뭐 경상국자나는 나라가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 좀 궁금한데 그 최근에 그 박사님께서 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돈의 역사라는 책을 또 쓰셨는데 이 대한민국 돈의 역사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뭐 성장과 위기의 뭐 반복이었다라고도 그렇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다 보면은 지금이 또 위기가 온다라는 네. 분들도 있단 말이죠. 비슷하죠. 그러면 이제 과거의 금리 인상기와 뭐 지금의 금리 인상기가 뭐 공통점도 있고 뭐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95, 96년이랑 너무너무 비슷해요. 95, 96과 예, 외환위기 전야. 그럼 되게 위기 상황이네요. 예, 위기 상황인데 이렇게 잘 버티는 게 신기하죠. 뭐가 다른 거죠? 예, 일단 공통점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 금리 인상하는 가운데 환율 상승했고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일본, 중국이 자기 통화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중국이 엔화가 7.3까지 네. 오늘 갔고 엔도 143, 네. 144.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 정말 이게 경쟁력이 힘들죠. 완전히 약화된 데다가 96년에 반도체 가격이 1년 사이에 반토막 났거든요. 예, 지금이랑 똑같죠.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그때 왜 그랬냐면 공급 과잉.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지어서 공장을 너무 많이 지어서 우리도 네. 지금 평택에 네. 말도 못하게 짓고 지금 네. 미국도 짓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공급 과잉의 주변 국가의 경쟁에서 경쟁력 약화. 여기에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 그때. 네. 예, 미 연준이 채권 비슷하네, 대학살했던 그 진짜. 시기입니다. 네. 실제로 1995년에 멕시코 외환위기 네. 그리고 지금은 저 러시아가 지금 거의 외환위기 그러네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포인트에서 보면 95, 96년이랑 되게 비슷해서 그럼 그 다음은 97인데. 예, 97이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되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많은 분들이 올해 내년 위기가 온다라는 말씀 경고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찬성. 맞다. 근데 어떻게 잘 견뎌내고 있는 게 나도 신기하다.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건 네. 거고요. 그때랑 차이가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 경제가 고정환율 제도가 아닌 변동환율 제도가 한 게 예, 이게 진짜 천운이죠. 그때랑 다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언제죠? 2021년 하반기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100원이 깨져 있었어요. 그게 지금 1,330원? 그러니까 환율이 한 300원까지는 아니지만 250원 200원 정도로.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른 경쟁국들 환율 오른 것만큼 우리도 올려놓고 있으니까 일단 그 경쟁력 부분에서는 네. 우리도 어쨌든 완전히 죽다 살았고요. 네, 경쟁력이 좀 예, 생긴 경쟁력이 거고. 생겼고요. 두 번째는 그때 비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 조건이 좋은 게 미국과 네. 중국이 전쟁하고 있다는 거.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 예, 상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예, 우리가 지금 레버리지 지렛대를 지금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네. 왜냐하면 뭐 그때는 중국이라는 게 시장이 너무너무 작았고 실제로 97, 98년에 중국도 경제가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에 비해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경제가 커져 있고 여기가 끝없이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이 공급 과잉을 계속 밀고 나가면 큰일 나는 건데 네. 뭐 사실 중국 반도체 회사 중에 이제 살아남을 게 하나도 안 보인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애플 기억 안 네. 나세요? 애플이 저 중국의 낸드 플래시 회사 네. 아이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살려고 그랬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너 진짜야? 이러니까 바로 꼬리 내리고 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애플에서 또 가서 중국 방문해가지고 아예 공장 철수 안 한다고 달래고 그러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이 반도체 굴기도 성공하고 정말 90년대처럼 네. 계속 공급 과잉으로 갔으면 우리도 진짜 이 불황이 언제까지 가나 걱정스러웠을 텐데 네. 미국이 어떻게든 중국을 때려잡고 있고 우리는 또 미국의 공장을 계속 이전해 가는 과정에서 적어도 중국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경쟁자가 부각될 거라는 공포는 적어도 반도체나 뭐 스마트폰 쪽은 이미 다 거의 해소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 잘하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못해서 네. 문제긴 한데 요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하고 있는 거 보면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못하니까 네. 그거는 정말 답답한데 정신 차리면 또 잘하는 게 우리나라니까. 적어도 외부 환경 측면에서는 정말 비슷한데 네. 두 가지 레버리지가 있다. 그래도 어떤 그 정치적인 뭐 상황 자체가 우리한테 좀 유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중 무역 분쟁이 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나마 지금 네. 좀 어떤 살아날 여지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 과거와 또 반복되지 않을 예, 가능성도 환율도 있고, 또 경쟁력을 환율도 강화시켜주고 괜찮고. 있고 우리 환율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점도 있지만 당연히 이제 차이점도 있는 게 이제 역사가 무조건 반복되지는 않는 거니까. 맥락이 반복되는 거지. 네. 100% 반복되면 저희 역사 공부한 사람이 돈을 제일 잘 벌어야죠. 그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랑 네. 차이도 네.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보니까 미 연준 인사들 중에서도 매파였던 분들이 내년에는 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좀 뉘앙스를 막 얘기하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뭔가 조만간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뭐 금리 인하 뭐 이게 한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는 상당 기간 동결. 상당 기간. 예, 상당 기간 네. 동결 그리고 빠르면 내년 6월이나 7월인데 네. 연쇄적으로 계속 인하하는 건 이제 불황이 올 때나 할 거고 네. 그게 아닌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불황 오는 게 안 보이니까 네. 예, 그런 상황이라면 한두 번 금리 인하하고 멈추는 그러니까 이게 1996년 시나리오거든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한두 번. 예, 그때 금리를 92년 3년부터 엄청나게 금리를 인상해 놓고 네. 95년에 멕시코 외환위기 나고 난리 나니까 딱 동결했다가 조금 인하해 주는 정도에서 그냥 계속 끌고 가다가 97, 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날 때 그때 금리 인하해 줬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 입장에서는 그린스펀이 했었던 네. 90년대 지금으로부터 네. 30년 전의 정책들을 답습하려 하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 한국 주식은 이제 재미없는 거죠. 아, 그러면 5에서 5.5 갔다가 뭐 내려와도 뭐 5.25, 5 정도. 예, 그 정도에서 유지하고 네. 아시아 외환위기 때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급박한 위기가 날 때 금리를 인하해주고 말았지. 네. 그 전에는 인하 안 해줬어요. 아,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속도가 뭐 많은 것도 아닐 것이고 내린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인상하는 수준을 다시 뭐 회복하는 정도일 수도 예, 있을 뭐 것이다. 5% 위에 장기간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아, 채권 시장도 재미없는 거고 네. 한국 주식도 재미없는 거고 네. 미국 주식만 독주하는 세상이 오는 아, 거죠. 그럼 미국 주식 투자한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좋은 건가요? 예, 그렇지만 이제 기술주만 보면 안 되겠죠. 아, 그 아마존이나 네. 테슬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존, 테슬라가 이익 그냥 관심 없어요, 걔들은. 그죠? 매출이죠, 걔들은.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의 특성은 미래 성장 시장을 내가 선점해서 내가 시장을 독점하겠다. 네. 장악하고, 장악하고 나중에 그 뭐 뒤에 뭐 그래도 굳이 이익 낼 필요 있어? 경쟁자를 불러들일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 시장은 내가 지배하고 내가 여기 마음대로 맞으는 굉장히 낮게 유지해서 새로운 경쟁자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 네. 소비자 좋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아마존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뭐 않습니까? 비용을 낮춰주면 무조건 낮춰주면 좋아하는 뭐 거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네. 반독점 뭐 이런 걸로 공격하려고 그래도 저희가 뭐 뭘 독점했나요? 그러고서 붙잖아요. 그리고 맨날 M&A 해버리고. 그러니까 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성장 기업들의 모델이 있잖아요. 테슬라도 이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금리 인상해가지고 갑자기 주가도 막 하락하거나 뭐 아무튼 자금 조달 안 네, 되고. 증자가 일단 네. 안 되고 더 나가서 M&A들이 이제 되면서 내가 M&A를 해야 되는데 네. 돈 많은 다른 누군가가 누구하고. 이렇게 아주 폭락할 때 딱 들어오면 정말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PC 시장이 옛날에 그러지 아, 않았냐. PC. 예, 그래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그 이후에 강박증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IBM PC 들고 완전히 정말 애플 컴퓨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던 거기가 네. 갑자기 그 IBM PC 그걸 네. 막 오픈시키고 IBM은 돈 못 커지면서. 벌면서 네. 그 비슷한 PC들이 막 등장하면서 델이나 이런 데들이 커지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 만들면 안 돼. 나의 표준을 만들고 여기다가 내가 가두리를 쳐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고 불황이 깊어지고 막 그러면 이렇게 돈 많은 부자들이 네. 아주 저렴하게 경쟁사를 인수해서 피바다를 더 만들게 되잖아요. 네. 경쟁자들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걸 싫어하죠. 아, 금리가 뭐 인하가 되는 게 뭐 마냥 이게 없다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한국 주식은 뭐 별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예, 왜냐하면 달러 강세니까. 아니 한국이나 중국은 지금 금리 인하해야 되는 나라인데 네. 미국 때문에 인하를 못할 뿐이고 중국은 에이 뭐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그러면 인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율이 내리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환율이 안 내려가면은 이제 예, 수출을 한국 주식은 하는 한국 주식은 꽝이죠. 예.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예, 수출주는 좋겠죠. 근데 수출주는 괜찮은 예, 거예요? 수출주는 좋은데 이제 주식은 꽝이죠. 주식은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30%를 들고 있는 게 외국인인데 네. 이 환율에 못 들어간다. 예, 이 환율에 안 들어오겠죠. 뭐 별로 매력도 없고. 자, 그러면 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이제 어떤 대규모 외국인 자금의 유입에 따른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끌고 가는 네. 그런 대형주장보다는 지금처럼 테마장이 더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좀 걱정스러운 전망을 하게 됩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부동산 쪽은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은 뭐 소위 말하는 선도단지들이라는 곳이 이제 많이 빠졌다가 이제 다 회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막 전고점을 막 이제 근접하고 있는 막 그런 분위기 주식이랑 있는데 비슷하죠. 뭐. 이쪽도 그러면은 예, 금리 인하가 없으면 재미없는 시장이 한 반년은 최소 반년은 가지 않겠나. 네. 저는 올 하반기는 부동산 재미없다 봅니다. 아, 그 이유는 뭐 일단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되는 거 봤잖아요. 네.
금리 인상 앞에 부동산이 됩니까? 한국 부동산은 더군다나 변동금리 대출이 많아서 미국처럼 금리 인상에도 기존에 1% 2% 대출 가지고 계신 분이 입 다물고 가만히 나 안 팔아 이러고 그러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회전율도 엄청나게 높고 투자재잖아요. 아파트는. 네. 아파트는 투자재다. 그렇죠. 사치성 소비재가 사치성 소비재가 맞죠. 예, 그런 시장은 금리에 되게 민감하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금리 안 내려주고 시장 금리 이제 미국 따라 올라가기 시작하면 미국 시장 금리 지금 4%인데 우리도 그럼 4% 가잖아요. 그러면 은행들 조달 금리, 은행채 금리도 4% 간다는 건데 얼마 전에 3% 초반에서 조달하던 게 1% 오르면 대출 금리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럼 대출 금리 올라가는데 집값이 어떻게 오릅니까? 그냥 많이 빠졌던 데 위주로 이제 선별적인 어떤 아까 주식 시장이랑 비슷하게 테마주 장세하는 것처럼 호재 있는 지역 위주로 왔다 갔다 하고 청약 시장 보면 알잖아요. 사고는 싶은데 좋은 물건은 엄청 높거든요. 좋은 물건은 다 들어가 버렸고 분양가 상한제도 철폐됐고 조금 매력 없다 싶으면 아무도 안 들어가면서 또 미달 나오고. 그렇죠. 예, 이거 완전히 차별화 장세. 약간 호재가 정말 어디 있냐. 그래서 막 10년 뒤에 호재 이런 거 있잖아요. GTX 이런 거 10년 안에 되려나? 그러면은 지금 뭐 미국이든 뭐 한국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어쨌든 자산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은 당분간은 뭐 어떤 리스크를 좀 염두에 둬야 될까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첫 번째 리스크는 금리. 금리. 예, 금리 오르면 뭐 다 꽝이니까. 두 번째로 우리 다 걱정하는 게 뭐 여기서 또 유가 100불 가버리면 또 지금 이야기한 거 다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가 지금 82불, 81불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혹시 또 뭐 전쟁이니 또 뭐 감산이니 뭐 이런 거 나오면 또 우리 휘청휘청거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연내 장이 화끈하게 뭔가 랠리를 일으키기에는 아직은 저기 에너지가 좀 약하다. 그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 그 홍춘욱의 경제 강의 노트를 제가 보니까 수저를 이렇게 구분을 해준 게 있더라고요. 그 수저 구분을 어떻게 해야 조회수가 잘 나왔습니다. 정말 근데 이게 제가 살면서 느낀 수저 구분이라서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 내가 취직하고 결혼했는데도 부모님 용돈을 매달 얼마씩 보내고 안 보내면 부모님 전화가 온다. 이러면 흑수저다. 이게 전체 용돈을 안 보내면 전화가 온다. 예, 생활비든 병원비든. 특히 이제 앞으로 정말 문제가 되는 게 간병비가 될 거예요. 간병인들 써야 되는데 간병비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부모님들이 웬만한 자산이나 준비가 없으면 간병인들은 못 쓰시죠.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40% 정도 돼요. 노인 빈곤층이라고 그런 분들인데 우리나라가 대략 2인 기준으로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소득이면 중간 값이에요. 이게 뭐냐면 1등에서 100등까지 했을 때 50등. 그러니까 이게 딱 중위 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중위 소득의 절반이 150이죠. 150. 월 150만 원의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빈곤층. 특히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 제도가 잔잔한 작은 병은 되게 잘 돼 있는데 큰 병 걸리는 순간 특히 병원 입원이 이제 장기화되는 순간 입원이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암만 6인실 8인실 써도 답이 없는 게 이제 간병 문제들 이런 것까지 겹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런 분들이 흑수저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 정도가 흑수저. 부모 봉양을 안 하면 뭔가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부모님하고 저하고 경제적인 관계가 전혀 없어요. 이 정도만 되면 동수저. 전혀 서로 돈 거래 안 해도 그냥 이게 잘 사는. 이게 중산층. 그 부모님이 그 노후 대비는 되신 정도. 대비도 됐지만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도와줄 거는 학부 학창 시절에 부모님 별로 도와주신 것도 없는 자립심을 키운 가정들이고 20살 이후는 알아서 해라. 나도 신경 쓰지 마라. 난 됐고 나 열심히 살 테니까 너도 인생 살아라. 그 정도가 이런 동수저. 정도 되는 분들이 한 동수저 한 30% 20%. 그런 분들도 많죠. 굉장히 많고 근데 이 정도만 되면 거의 중산층. 그 정도도. 그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이미 나는 상위 50% 이상이다라고. 순자산을 이제 모을 수 있고 돌발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비해서 뭐든 모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안 가져도 되는 분들이니까 이분들 좋죠. 이분들이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재테크 강의를 들으시면 효과가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이제 나는 뭔가 플러스는 되니까. 왜냐면 내가 벌면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결혼하셔서 부부가 둘 다 그 아까 이야기했던 중위소득 300만 원 정도만 번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200만 원 넘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잔업특급만 해도 300원 나오니까. 그렇죠. 그 정도면 두 가구 합쳐서 500, 600 정도 소득이면 절반 저축 가능하잖아요. 네, 맞벌이만 해도 사실. 예, 그러면 네. 이건 뭐 우리나라 중산층 중에서도 상위권으로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은수저. 음. 뭐 별거 아니에요. 전세 자금 좀 도와주실 수 있는. 아, 전세자금. 요번에 그 그렇죠. 증여세 정도. 정부가 한 거. 한 1억 5천 정도. 예, 그 정도 결혼할 때 또는 취직해서 우리 이제 독립할 때. 네. 아, 저 엄마 저 회사 근처에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거기 야 요새 빌라는 무서우니까 네. 내 그 아파트 저 반전세 그 보증금 정도. 한 2억. 아, 이 정도. 예, 이 정도 되는 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상위 10% 커트라인에 계시는 분들. 아, 어느 정도 이제 살면서도 도와주고 예. 이제 결혼할 때도 좀 도와주고 독립할 때도 예, 좀 도와주고. 순자산 기준으로 해서는 4억에서 9억 사이. 아, 그 정도. 예, 그 정도 되시는 가게는 네. 한 2억 빼도 뭐 사실 국민연금도 나오고 내가 뭐 너네들이 잘 살면 내가 나도 기쁘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들. 네. 이제 상위 10%를 넘어서서 이제 5% 영역 13억 이상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이제 네. 마지막 금수저인데 이분들은 이제 외아들 외동딸이면 문제 없는데 형제가 있으면 재산 싸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아, 그러니까 형제간의 우애가 좋지 않은 집. 우애가 좋지 않아질 수도 있는 걸 걱정하는 집. 아니 뭐 거의 100% 우애가 없어지죠. 이게 부모님들이 잘하셔야 되는 집. 네. 이런 집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네. 빨리 법인 만들어서 네. 그 자녀들을 주주로 네, 그렇죠. 미리 해주는 게 맞아요. 최선입니다. 네. 이거 움켜쥐고 계시다가 제사상 앞에서 서로 맞아요. 쌍판떼기 서로 때리는 꼬라지 보면서 내가 미쳤지 하는 그 꼴을 당하시게 되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승계 서비스를 빨리 지금이라도 이용하셔야 됩니다. 가족 회사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딱 이제 하나 법인만을 빨리 만들어 놓는 게 그 사실 제일 수밖에 좋긴 없습니다. 하죠. 그리고 그냥 무조건 반반, 3분의 1, 4분의 1입니다. 이거는 스스로 가정을 파괴하고 싶으신 분들은 편애하는 애한테 더 많이 물려주세요.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원수를 만드는 거죠. 그럴 수 가족 간의 있습니다. 원수를 만듭니다. 아니 재벌들 보세요. 네. 다 소송하잖아요. 네. 우리 C모 그룹, S모 그룹 몇 년 소송하는 거 우리 다 봤고 뭐 별 이상한 카메라까지 우리 다 봤잖아요. 정민이 다 하는 네. 그런 원수 집안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상한 죽음도 많고. 맞아요. 돈 때문에 싸우게 되는데 이제 그렇죠. 돈이 너무 많으면 그거에 이제 싸움의 어떤 불화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 자녀들한테는 근본입니다. 한 내가 은퇴할 때 한 어느 정도쯤 돼야 금수저 정도는 된다고 10억 이죠. 봐야 될까요? 10억? 네, 금융자산 10억. 금융자산. 예. 그럼 부동산 자산이 뭐 몇십억이든 그런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금융자산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네. 간단해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 네. 다 아는 것처럼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률 1, 2%예요. 그렇죠. 뭐 높진 예, 않습니다. 100억짜리 가지고 있다 그래도 네. 1, 2억이에요. 계단 청소하시는 분이 저 사장님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대부분 네. 꼬마 빌딩 환상 되게 많이 품고 계시는데 그런 거 없어요. 네. 주변에 후회하시는 분 천지고요. 네. 월세 받아서 세금 띄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이제 또 월세도 곧 세금 들어오죠. 네. 2025년 3년도 안 남았죠. 이제 음. 누가 봐도 여러분 다음 정부가 누구다 상관없어요. 우리나라는 세금은 거둘 때는 뻔히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월세입니다. 월세. 네. 정해져 있잖아요. 금융종합과세 2천만 원만 넘어도 세상에 누진과세 하는 나라인데 그것도 연금생활자들한테도 그렇게 세금 때리는 나라인데 그러니까요. 부동산은 앞으로 멀쩡할 것 같아요. 꿈도 꾸지 마시고요. 네. 금융자산 10억입니다. 금융자산으로 10억. 네, 아니 현금 흐름 10억. 음. 그러니까 매월 딱딱 꽂힐 수 있는 현금 흐름, 그러니까 금융 자산에 비슷한 현금 흐름으로 자신을 환산해야 된다. 만들든지. 환산해야 하긴 결국에 이제 나중엔 자산이 얼마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달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 그렇죠. 그게 진짜 부자인게 생활비가 얼마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2022년 같이 작년에 피바다가 났을 때 왜 네. 사람들이 이거 사두면 돈 된다는 거 아는데 못 사. 상가, 부동산, 주식 천재쯤 왜 못 사요? 네. 현금 흐름 없어서 그런 거야. 맞아요. 현금 흐름 없는데 뭔 부자야? 그게. 네. 아니 그러면 이제 흑수저인 분들, 뭐 우리 채널은 젊은 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그런 분들이 결국에 금수저까지 가려면은 결국 시작은 종잣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종잣돈 모으려면 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예, 부모님 건강하실 동안 네. 독하게 사시는 수밖에 없다. 독하게 살아야 된다. 예, 40 넘어가면 부모님 편찮으시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40 네. 넘어가면 저도 딱 그렇게 됐거든요. 음. 제가 40 딱 넘을 때 그때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요양보호사님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죠. 첫째 아들이. 아 그러네. 그렇죠. 네. 딱 그 나이에 오셔요. 네. 옛날.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늦게 오실 거라고 저는 믿고 네.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70 넘어올 거다. 가정하면 이제 운이 좋으면 45세까지. 네. 그러나 온다. 예, 40대에는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도와달라 그러고 나 이제 병원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그러면 안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네. 평생 마음 찝찝하고 고통 속에 악몽 꾸지 않으시겠어요? 대부분 그렇죠. 우리 양심적인 아들 딸들. 네. 자 그러면 승부를 언제 봐야 됩니까? 초년에 전에? 보는 수밖에 없다.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같은 책들은 요 흑수저들이 읽으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이외의 수저들은 좀 안 맞는 면이 많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흑수저라서 네.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네. 아니, 저는 완전 흑수저거든요. 네. 지금도 지금 결혼한 지 23년 차인데 지금도 계속 용돈 드리고 요양보호사는 물론 네. 간병인 돈까지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게 그 전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년에. 초년에 모았기 때문에 성공한 거고요. 그래서 초년에 시드머니 못 만들면 네. 부모님 봉양한 과정에서 이중고를 거기다가 40전 후에 결혼할 가능성이 생기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 생겨서 아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 비용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때가 네. 40대다. 아. 자 그러면 내가 이제 25석 수전데 네. 왜냐하면 이제 군대 문제가 있으니까 남녀의 평균 사회 진입 연령이 25이면 그 15년이 그 모든 걸 좌우하는 시기고 그때 SNS 이런 건 빨리 끊어라. 근데 그때가 사실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근데 그때 저축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가 미래가 결정되는 시기. 그렇죠. 그때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렇죠. 우리 부익남 채널이나 네. 제 채널에 오신 분들 특히 내가 흑수저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나이가 승부처다라는 건데 승부처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 돈이 아직 나갈 데가 없어요. 철저하게 빌붙으세요. 부모님한테 빌붙고 부모님 아무튼 어디든. 누구한테 부끄러워하지 네. 마시다. 두 번째가 그런데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 네. 그리고 없는 집이 네. 편하게 얘기할게요. 없는 집이 자식도 많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자, 어떻게 해요? 누나랑 형이랑 동생이랑 여동생이랑 이걸 오늘 동영상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시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40 넘으면 답 없는 가정에 태어난 불쌍한 애들이다. 자 어떡하냐? 똘똘한 한 명이 네. 계좌를 관리하고 그리고 다 같이. 다 같이 그리고 1억 모으면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기. 네. 2억 넘으면 뭐 어디 뷔페 가기 네. 하시라는 거죠. 모든 걸 인내하고서는 못 살아요, 사람. 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재테크하기 좋은 환경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첫 번째 예금금리 3% 4% 이상이에요. 네. 지난 10년 내 가장 높은 금리다. 저축만 잘해도 된다. 두 네. 번째 조금만 종잣돈 있어도 ETF라는 너무너무 좋은 상품이 나왔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수료 굉장히 적은 상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옛날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미국 주식 투자를 인덱스로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주식도 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리츠를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네. 그죠? 달러 투자 쉽죠. SOFR 사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꿈도 꿀 수 없는 투자를 해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연 2천을 모았다. 네. 자매가 4천을 모았다. 네. 또는 3남매가 6천을 모았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부모님 보험료를 거기서 나오는 캐시플로우로 넣어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왜냐하면 실손보험을 운용을 넣어드릴 하고. 수가 네.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되는 순간 자유가 이제 열리는 거죠. 너무 극단적인 예안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제가 겪은 일이라 저는 우리나라가 빨리 그 필리핀 뭐 베트남에서 간병인들이랑 그 육아 담당 서비스 네, 하시는 그런 분들을 분들. 월 100만 원 뭐 80만 원 주고서 데리고 오는 분들을 모셔오지 않는다면 네. 이 비용은 앞으로 걷잡을 수가 없는 거고 이 비용이 걷잡을 수 없으면 양쪽 다 문제가 생기는데 출산율 절대 회복 안 될 거고 간병인 없으면 결국 소득 낮은 사람이 희생하는 거예요.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면은 이제 개인의 부담으로 넘어가는데 그렇죠. 그 개인 부담이 너무 비싸니까. 마음 약한 자녀가 고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자녀들끼리 원수 되겠죠.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종잣돈을 모아도 유의미한 수익률이 나와야지만 사실 그 자산이 더 불어나고 나중에 좀 커지는 건데 복리의 효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기준이 있을까요? 뭐 연평균 뭐 이 정도 이상의 상승을 좀 볼만한 투자처에다가 계속 넣어야 된다? 국민연금처럼 하면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상품들이 우리나라에 저희 프리즘 투자자문부터 이제 몇 군데 나왔고요. 또 프리즘 투자자문 그거 망하면 어떡해? 난 돈 못 넣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금융 서비스라는 게 고관여 상품이라서 이렇게 쉽게 돈을 맡기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하면 반반 투자법. 반반. 네, 그래서 한국 주식 절반, 미국 달러 절반. 지금 벌써 수익률 아주 좋을 거고요. 작년 네. 같은 때에는 달러를 들고 있으니까 네. 우리 주식 깨먹은 것만큼 달러에서 수익이 나서 작년은 똔똔 올해는 네. 수익이 엄청 나겠죠. 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반 투자법 투자하는 방법 간단해요. 우리 형제가 월 200씩 저축하기로 결심을 하고서 통장을 만들었는데 그 통장은
건드리지 않게 서로가 네. 알림이 가게끔 서로 하겠죠. 그리고 그 알림이 또 주식형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좋은 게 이틀 지나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식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아니 네. 없는 집은 수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게 네. 없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음. 저는 정말 많이 겪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대체 홍 박사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렇게 사람에 대한 불신이 심한가 싶으실 텐데 네. 아무튼 공동통장은요 문자 서로 가게 만들면서 찾는데 이 영업일이 걸리기 때문에 정말 네. 좋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예, 코스피 200TR 사세요. 코스트 200 TR. 코스피 200TR 한국을 대표하는 200대 대형 우량주 네. 200개 네. 사고서 100만 원 나머지 100만 원 어디다 산다? SOFR. SOFR. 예, SOFR은 어떤 거 산다? 예, 거래량 많은 거. SOFR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예, 돼요. 쉽게 해서 외화 예금을 상장시킨 겁니다. 외화 예금 상장. 그래서 달러 예금도 나오고 환율 상승하면 환차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편합니다. 이 두 개를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1년이 지났어요. 계속 100만 원씩. 예, 그럼 2,400 넣었죠. 2,400 네. 넣었는데 이제 1년 지나서 보통 2월이 보너스 나오거나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고 네. 부양가족 있으시니까 무조건 돌려받거든요. 이 두 분은. 자, 그럼 돌려받으면 이번 달은 이제 우리 100만 원씩 넣는 게 아니라 한 200씩 넣어도 되는 그런 달이 됐어요. 됐는데 1년 동안 수익률이 달러 수익률이랑 주식 수익률이 똑같지 않죠. 아마 올해는 주식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겠죠. 네. 자, 그래서 2,400이 아니라 3,000만 원 되는 건 그러니까 가정에 불과해요, 여러분. 네. 3,000만 원에 대해서 너무 좋은데 네. 이게 봤더니 3,000만 원이면 1,500, 1,500이 아니고 네. 1,800, 1,200이더라. 아, 그렇죠. 이해되시죠? 예, 그때 1,200이 된 달러 SOFR을 네. 400만 원 넣고 다음 달 또 200만 원도 또 넣어서 1,800, 1,800을 만들어주는. 50대 50으로 다시 또 예, 왜냐하면 언제 주식이 리밸런싱을. 빠질지 모르잖아요. 아. 한국 주식을 믿어요, 여러분? 한국 주식 믿어요, 여러분? 진짜? 외국인들 발 빼고 있는데 지금? 네. 또는 걔들 요새 관심 없어요. 거기다가 대주주들 슈킹하는데 한국 주식에 진짜 올인하겠다고요? 아니잖아. 그러면 5대5의 원칙을 지키셔야죠. 다시 한번 예, 정리를 달러에. 해서 그리고 이제 이 돈이 한 1억 넘고 2억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우리나라 국내에만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정말 안 좋은 법이 하나 있는데 네. 금융조산에 대해서 금융종합과세라는 법이 있죠. 2천만 원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왜냐하면 몇 억 넘어가기 시작하면 금방 가요. 어쩔 수 없이 해외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해외 주식 투자도 좋은데 해외 계좌를 여세요, 여러분. 해외 계좌. 왜냐하면 해외 계좌는 세금이 센 대신에 금융종합과세에서 빠지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제 3분법 1억 2억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같은 흑수저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이거 정말 이거 했는데도 내야 되나요라고 속에 천불이 날 겁니다. 자, 그때 잘 기억하세요. 뭘 사면 된다? 미국 계좌를 열어서 미국의 SPY 들어보셨죠? 네. 미국의 S&P 500 지수. 왜? 나스닥이 오를지 다우가 오를지를 누가 알아? 2022년 다우 잘 가고 2023년 나스닥 잘 가잖아. 네. 누가 잘 갈지 모른다면 그 둘 다 고루고루 편입된 게 S&P 500이다. 그러니까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네. 마시고요. 사고요. 세 번째, 아까 우리 SOFR 샀잖아요. 네. 자, 이제 금액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그것도 거래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뭘 사면 된다? 미국의 국채를 사세요. IEF. 국채. IEF. 이게 IEF.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미국에 5년에서 7년짜리 만기를 주는 채권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도 잘 주고요. 그러니까 이거 사세요. 그러면 자, 한국 코스피 200, 네. 미국 스파이, 네. SPY 그리고 마지막이 IEF를 사면 여기 또 어떻게 3억이 됐다 그러면 1억씩. 계속 밸런스를 계속 맞춰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3, 4억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세 번째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배당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죠. 왜? 엄마 아빠 실손보험 가입시켜드려야죠. 실손보험료가 근데 나이 들어서 가입하시면 비싸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거를 받아주는 좋은 상품이 이제 또 있어요. 네. 바로 뭐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SPY 대신 네. SPY 대신 갈아 넣는 거예요. 뭘 갈아 넣냐면 VNQ를 갈아 넣는 거예요. VNQ. 예, 미국 리츠 펀드입니다. 네. 얘는 지금 배당 수익률 4%. 4%. 자, IEF도 4%. 미국 배당 수익률도 4%. 한국 코스피 200 TR 2%. 그러면 기본이 거의 한 3%는 그냥 더 나오겠죠.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3억 4억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네. 해외로 갈아타면서 배당 소득에 대한 중요성들이 높아지는 시기가 왔을 때 우리 객출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간병님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이제. 네. 보험 넣어드렸던 걸로 음. 타서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격 상승하는 거는 매년 적립 투자해서 그러다가 둘 다 거의 한 30대 후반 40대가 되면 자 이제 우리 고생했다. 네. 자 이제 개 타는 거죠. 누가 한 명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네. 제일 많이 넣겠지. 네. 제일 많이 넣은 사람이 넣었던 대로 돈 넣었던 안분 비례해서 네. 그 펀드들은 주식이니까 네. 문제가 없잖아요. 뭐 n분의 1 하는 게 너무너무 부동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팔아 누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계좌 수를 나눠서 서로 옮기면 되잖아요. 자, 이제 우리 고생했다. 자 이제 개타는 거죠. 누가 한 명이 그죠? 제일 많이 넣은 사람이 넣었던 대로 돈 넣었던 안분 비례해서 그 펀드들은 주식이니까 뭐 문제가 없잖아요. 다 팔아 누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좌 수를 나눠서 서로
이 세 전략이 반반 투자 3분법 그리고 탈무드라는 전략인데요. 네. 이게 제일 수익률이 안 나는 게 6%. 연평균으로. 예, 제일 잘 나는 지난 20년. 네. 23년이군요. 지난 23년 제일 안 나는 게 6%, 제일 많이 나는 게 8% 나요. 어. 연환산 복리 수익. 복리로.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세요? 1억을 넣어놨는데 10년을 투자하면 2억이 되고요. 네. 20년을 투자하면 4억이 되고요. 30년을 투자하면 8억이 된다는. 네. 이 전략의 좋은 점은 10년에 한 번 정도만 마이너스 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좋아요. 네.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돈을 함부로 뭐 인간 가져가서 빼먹고 이런 거 안 돼요. 지급 보증 이런 것도 안 되는 자산이에요. 네. 그러면서 반드시 할 것은 문자 알림이 네.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계좌들을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시면 이게 어느 순간 내가 은수저는 되는구나라는 날이 오거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네. 바로 금융종합과세에 대한 네.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벌써 은수저예요. 그게. 연평균 6에서 8을 안정적으로만 복리로 쭉 간다고만 하면 10년에 한 번은 마이너스 네. 난다니까. 작년에는 마이너스 났어요. 네. 아니, 그래도 어떻게 마이너스 안 나 작년에.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계속 적립식으로 돈을 계속 넣어가면은 생각보다 이게 꽤 빠르게 불어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거의 문제 없고요. 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금융종합과세에 걸리기 싫으시면 ISA 계좌라는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면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연간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맥스는 네. 1억인데요. 우리 아까 흑수저들은 이 한도에 거의 안 걸리잖아요. 음. IS 계좌는 금융종합과세라든가 뭐 배당소득세 네. 이런 거에 대해서 300만 원인가 200만 원까지 면세해요. 아무튼. 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계좌니까 이거 없어질 수 있으니까 빨리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여간 말씀하신 거는 이제 꾸준히 안정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산 배분을 잘 구성을 짜고 매년 리밸런싱 해가면서 단기간은 아니지만 그런 한 중장기로 보면은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 상위 20% 커트라인이 한 5억 순자산 5억인데 네. 가구 기준이에요. 네. 굉장히 벽이 낮으니까 그게 은수저거든요. 거기서부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수저는 멘탈 센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흑수저를 은수저 만들어 놓고 우리 애들 대해서 금수저 되면 되잖아요. 맞아요. 한 번에 금수저 가는 거를 생각하시는 그럼 분들이 많은데 뭐 이제 로또 주식 하세요. 그러면. 다음 근데 저는 세대로. D는 모릅니다. 이 세대에 걸쳐서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도 의미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 영상 보는 뭐 대다수 흑수저 기준에 들어가는 분들한테 뭐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배 흑수저 금수저 됐습니다. 여러분 네. 할 수 있어요.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진욱 대표님 모시고 하반기 경제 전망부터 절대 잃지 않는 투자 방법 뭐 이런 것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대표님께서 대한민국 돈의 역사라는 책도 내셨기 때문에 한번 그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대표님과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